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서버 해킹으로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대해 소비자 당국이 1인당 10만 원씩 보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총 보상 규모로 따지면 역대 최대인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SKT가 이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빈번하게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는 상황에서 관련 기업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해킹 공격으로 SK텔레콤 이용자 2,324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대규모 유출 사고에 대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체적인 보상안을 확정했습니다. 1인당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현금처럼 쓰는 T++ 포인트 5만 점 지급 등 총 10만 원 상당입니다. 다만 지난 8월 요금 할인을 받았다면 그만큼 차감합니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회복 노력을 참작하여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습니다. SKT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그 효력이 피해자 2,300만 명 전원에게 미쳐 전체 보상액은 2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집단 분쟁 조정 사건 보상액 219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미 과징금 1,348억 원에다 고객 보상 등의 1조 원 이상을 쏟아부은 SKT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SKT는 앞서 1인당 30만 원씩 보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KT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15일 안에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보상안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SK텔레콤은 그 전에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본인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안면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명의 도용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안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자칫 얼굴 정보까지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패스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하려 하자 얼굴 인증을 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정면, 그리고 좌우 얼굴을 다 찍고 나서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 안면 인증 절차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도 도입됩니다. 올해부터 3개월간 대리점 등에서 대면 개통할 때 우선 시범 운영되고 내년 3월 말부터는 비대면까지 포함해 전면 적용됩니다. 대포폰 개통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불법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게 이제 부정 개통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들 제재하는 수단은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상황. 지금은 신분증으로만 본인 확인이 되기 때문에 도용한 신분증 등을 사용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다만 안면 인증이 사생활 침해와 또 다른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러 통신사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 유출 사고가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수집된 안면인식 정보가 다른 딥페이크 범죄에 또 악용될 소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은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식을 요구하는 나라는 중국뿐이라며 민감한 생체 정보 수집을 강행하는 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통신사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쿠팡에 대한 여론이 차가운 상황에서 미국에선 쿠팡을 상대로 주주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쿠팡이 고객 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제때 공시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던 겁니다. 앞으로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측은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증권당국의 공시 의무를 발생시킬 사안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The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is not considered highly sensitive, and so there's no requirement for us to file with the SEC for the incident. 하지만 미국 주주는 증권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 주주 조셉 베리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주주들을 대변한다며 쿠팡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는 소장에서 이번 사태를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규정하면서 쿠팡이 허위 또는 오해 유발 공표를 했거나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해선 4영업일 이내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던 겁니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정보 유출을 인지했지만 한국 고객들에겐 지난달 29일 공지했고 미국 내 공시는 현지 시간 16일이었습니다. 국내 공지 이후 3주간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변호사 측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소송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네, 올해가 끝나는 날까지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 정국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답답합니다. 민주당이 다시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강행 처리에 나서는데 내일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상임위에서 뺀 독소 조항을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부활시켜 논란이죠. 야당은 물론 진보 성향인 참여연대도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시민단체들은 소송 남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의 감시 기능 위축 등을 비판해왔습니다. 법률권은 지난 10일 과방위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해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일부 독소 조항이 되살아났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단순한 허위 정보까지 처벌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과방위는 허위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손해를 가할 의도 등의 조건을 달아 단순 실수나 오보는 면책될 수 있도록 했지만 법사위가 이를 삭제했습니다. 불법 정보, 허위 정보, 조작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연동해서 고쳐주시면 매끈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 사건 당시 허위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관련 법 조항의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입틀막 논란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법사위가 일부 되살렸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 지켰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의 경우에는 처벌을 유지하는 쪽으로 예외를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3자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당사자가 고발해야 하는 신고죄로 하는 방안도 법사위가 뒤집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법사위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는커녕 더 나쁜 내용으로 수정했다며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이 지도부 수정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이 추미애 법사위가 더 센 조항을 넣은 걸 당 지도부가 수습하는 모양새가 된 건데 이 통상 법사위가 해야 할 일을 당 지도부가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땜질 입법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정원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은 자유로운 언론을 차단하겠다는 과잉 행동이라며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언론노조는 법사위 권한을 뛰어넘는 개학 시도를 동의할 수 없다며 추미애 법사위를 비판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본회의를 이틀 앞둔 어제 실수에 의한 허위 정보까지 유통을 금지하는 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헌재 판결이 있다며 법안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구만 손보는 것 자체가 이제 본질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런 위헌 소지를 안고 가겠다는 얘기인데요. 국민의힘 김장겸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전국민 입틀막법을 호떡 뒤집듯 한다면서 민주당이 졸속, 땜질 입법임을 자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 사이인 최영도 의원도 법안을 개혁하는 자충수를 두고 우왕좌왕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전담재판부법 역시 위헌성이 지적되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지도부 차원의 수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과 모레 정보통신망법과 내란 재판부법을 각각 본회의에 올릴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위헌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기호 특검법 관련 세부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을 여야의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 추천권도 제3자인 사법부에 주는 방안을 확정해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송원석 천하람 원내대표가 밝은 표정으로 식당에서 나옵니다. 두 사람은 1시간가량 오찬회동에서 통일교 특검법 관련 강론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큰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먼저 특검 후보 2명은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통일교 의혹과 무관한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자고 제안했던 개혁신당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조금 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깔끔하게 제3자 특검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 개혁신당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범위는 통일교 관련 여야의 금품수수 의혹과 특검의 은폐 의혹 등으로 좁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할 쌍특검 출범을 주장했지만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히 하자는 개혁신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양당은 내일까지 실무 조율을 거쳐 법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용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어떤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의한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국민적인 그런 요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면 모를까. 찬성 여론이 62%에 달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끝까지 외면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클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5년은 짧다,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출범 6개월을 막 넘긴 정부의 국정 2인자가 한 말치고는 가벼워 보입니다.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에게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김 총리 발언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네, 어제 김민석 총리는 전남 무안에서 시민 1000여 명을 모아놓고 국정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과 성과, 최근 2주 동안 진행된 생중계 업무 보고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5년은 짧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넷플릭스보다 재밌는 정치 다큐를 하나 만드셨다고, 완전히 떴다고. 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김 총리는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제 업무 보고 도중에도 국정 운영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을 했는데 바로 옆에 있던 이 대통령도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말해서 일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게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이나 지지층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말이겠죠. 야당은 뭐라고 합니까? 이 나쁘끄러운 아부다, 국민 가슴에 못을 박는 발언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권력의 지속을 입에 올렸다며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선 임기가 아직도 4년 6개월이나 남아서 걱정이다, 이런 우려가 더 많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20년 장기 집권을 얘기했었는데요. 이후 부동산 폭등과 조국 사태 등으로 민심이 등을 돌린 바 있습니다. 김 총리의 자신감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차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세부 평가를 들여다보면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2주 전엔 경주 에이펙 효과로 긍정평가 이후에 외교가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주엔 외교는 15%로 내려오고 소통, 국무회의 업무 보고가 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잇따르는 대형 이벤트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받치는 모양새인 건데요. 반대로 부정평가에서는 경제와 민생이 꾸준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로 정부 역량이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생중계 업무 보고에서도 반려동물 정책의 성평등 가족부 이관, 탈모 건강보험, 북한 노동신문 개방 등 이 대통령은 여러 의견들을 쏟아냈습니다. 일부 부정확한 내용도 여과 없이 공개됐는데요. 최근 농식품부의 이른바 콩 GPT 오류 수정 촌극이 대표적이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제 업무 보고에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 비율이 30% 늘었다면서 성과를 강조했지만 야당에서는 실제 수치는 1%포인트 정도 늘어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가장 큰 복은 야당 복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돌던데 국민의힘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네, 장동혁 대표는 연말을 기점으로 어떤 형태로든 중도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변화를 강조한 게 그 예고편 성격인데요. 지도부에선 변화의 메시지가 될 의외의 인물들과의 접촉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르면 이번 주 호남을 방문해 매달 오겠다는 약속을 지킬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데 당내 내용이 길어지면 그 외연 확장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원 게시판 감사 징계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당내 갈등이 커진다면 장 대표의 외연 확장 행보 주목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연 확장에 앞서 당내 갈등 요인부터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는 저와 싸워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려는 사람이 있다며 장동혁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관련 징계 수위에 따라 친한계가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사기한 종료를 일주일 앞둔 김건희 특검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3년 전 여당 대표를 지내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인데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관계가 매끄럽지 않았던 자신을 공범으로 엮는 건 무리한 시도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변호인들과 함께 특검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이 대표가 특검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처음으로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그 당시 당대표로 관여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적법한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가 공천 개입 혐의를 받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랑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생각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이 부분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다음 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기소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내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전 지검장은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응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주말인 오늘도 출근해 확보한 통일교 내부 문건을 들여다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과 사업체 지원을 위해 국회 상임위별로 맞춤형 로비를 펼친 걸로 보고 있는데 조만간 임종성, 김교한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은 내일부터 반부패 전문 수사관 5명을 추가로 파견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통일교 천정궁 등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이 많아 신속한 분석을 위해 수사팀을 증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문건 분석 등을 통해 통일교가 국회 상임위별로 맞춤형 로비를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건 사업인 한일해저터널 추진은 국토위에 재직 중이던 임종성 전 의원, 산하 사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산자위 소속이던 김규환 전 의원에게 나눠서 청탁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인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경찰은 전재수 의원의 혐의 입증에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윤용호 전 통일교 본부장 진술대로 2018년부터 금품이 오갔다면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전 의원이 한일해저터널 관련 청탁 대가로 통일교에서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해왔던 것이고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경찰은 전 의원 추가 소환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포근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만 도심은 겨울을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주말 나들이 명소 이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얗게 펼쳐진 빙판 위를 스케이터들이 시원하게 내달리는가 하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두툼한 옷차림의 시민들은 빙판 위에서 겨울을 한껏 즐겼습니다. 도심 한복판 스케이트장엔 서로의 손을 맞잡은 가족과 연인들이 가득합니다. 빙판 위에서 굳어진 몸을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음료로 녹입니다. 아이들이 겨울이라 스케이트도 타고 싶다고 그러고 들어오니까 따뜻한 차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둑해진 광화문 거리에 우뚝 솟은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포근한 불빛을 내뿜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산타 앞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들의 얼굴에 설렘 가득한 미소가 번집니다. 날씨가 추웠지만 연말이라서 함께할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서.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졌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을 기록했습니다. 절기상 동지인 내일은 내륙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여행 자제령이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 웬치안에서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한국인들 많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현지에서 범죄단지를 급습해 한국인 조직원 20여 명을 붙잡고 감금돼 있던 1명을 구출했는데 이번 달에만 이렇게 붙잡힌 한국인 조직원들이 90명이 넘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사무실에서 캄보디아 경찰이 컴퓨터를 압수수색합니다. 건물 밖엔 검거된 범죄 조직원들이 한 줄로 서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00km 떨어진 몬돌끼리에 있는 스캠 범죄단지입니다. 베트남과 맞닿은 국경지대에 위치한 곳입니다.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으로 범죄단지를 급습했습니다. 아들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지 경찰과 공조한 겁니다. 경찰은 감금됐던 한국인 1명을 구출하고 로맨스 스캠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조직원 26명을 검거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청의 1차 조사가 끝난 이후에 한국 경찰에서도 추가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고 추가 수사 이후에 송환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달 들어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2명을 구출하고 범죄 조직원 총 92명을 검거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경남 거창의 한 지하차도에서 빠르게 달리던 승용차가 속도를 이기지 못해 분리벽을 들이받으며 운전자를 포함해 20대 3명이 숨졌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주택에서는 불이 나 잠을 자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경남 거창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지하차도 분리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에는 불까지 났습니다. 앞뒤로 문짝이 다 밀려갖고 치면서 들이대면서 열려 있었어요. 다 차에서 끌어냈죠. 이 사고로 운전자 등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또 남성 1명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창 지역 선후배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우회전 도로에서 그대로 직진해 지하차도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시속 80km 제한도로에서 운전자가 과속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회전 못할 정도로 속도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안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전남 목포의 한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난리 나왔고 막 큰 구름이 막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쪽으로 난리고 막 소방서 차는 몇 개가 있어. 불은 5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잠을 자다 대피가 늦어 화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요즘 육아용품 시장에서는 아이 둘을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유모차, 또 쌍둥이용 수유 쿠션까지 쌍둥이 전용 상품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번에 둘 이상 아이를 낳는 다태아 출산율에선 우리나라가 세계 2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전 세계 하위권 수준인데 어떻게 다태아 출산율은 높은 건지 사회정책부 이상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다태아 출산율은 2위라는 게 역설적인데요. 이 통계 어떻게 집계된 겁니까? 네, 다태아 출산율은 한 해 동안 태어난 아기 1000명 가운데 쌍둥이 이상 다태아 분만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는 지표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다태아 출산율은 28.8건으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새 쌍둥이 이상 출산율은 집계 대상 23개국 가운데 1위였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쌍둥이, 삼둥이 보는 일이 정말 흔해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태아 출산율이 높아진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네, 산모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시술 환자가 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논의가 된 부분은 첫 번째는 난임 시술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만원, 그다음에 출산 연령이 상승하면서 실제로 2018년 12만 명이던 국내 난임 시술자 환자 수는 지난해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난임 시술을 통해서 출산하는 여성들이 늘면서 이 다태아 출산도 증가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보건당국에서는 다태아 출산을 줄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이 늘고 있다는 건 저출생 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에겐 희소식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태아 한 명을 임신한 여성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높다는 점입니다. 다태아 10명 중 7명이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됩니다. 쌍둥이 임신은 병이 아니지만 의학적으로는 고위험 임신에 해당합니다. 단태아 임신보다 임신 중독증 또는 임신성 당뇨, 조산 위험이 더 높고 그러니까 난임 시술 성공률을 높이려다 보니까 쌍둥이, 삼둥이가 늘어나는 건데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프랑스가 2014년, 2015년 각각 우리나라처럼 쌍둥이를 포함한 다태아 출산율이 정점을 찍었을 정도로 크게 늘었는데요. 난임 시술에서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2개 이상의 배아를 이식하는 방법을 접고 건강한 한 명의 아기를 낳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바꾼 게 치솟는 다태아 출산율을 떨어뜨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영국은 난임 시술 방식 변화는 물론 다태아를 임신하더라도 출산까지 산부인과 인력 외에 정신과 전문의와 영양사까지 투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고 다태아 수당 등 복지 혜택도 주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쌍둥이 출산이 2배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임신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국내에 상륙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상으로만 봐왔던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도로로 나오며 자동차 업계에 던진 충격, 아이폰 쇼크에 버금간다는 평가까지 나오는데 장애물이 많은 복잡한 출근길 도로에서 어떻게 달릴까요? 트렌드 리포터 요즘 오현주 기자입니다.
어경선 씨의 출근길은 화면 터치 한 번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냥 이걸 누르면 시작을 합니다. 길가에 정차된 차는 살짝 비껴가고 마주오던 차량이 급하게 좌회전을 해도 알아서 속도를 늦춥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다가오는 자전거를 감지하고 미리 정지합니다. 자전거 탄 사람이 저 멀리서 왔거든요. 8개의 카메라가 주변을 인식하고 도로를 학습한 AI가 판단해 주행하는 건데 운전대를 잡진 않지만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 감독형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이걸로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를 가리거나 운전자가 딴 곳을 보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일부 고가 모델에만 적용되고 차로를 잘못 들어서는 등 실수도 있지만 국내 이용자들의 만족감은 높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네, 정말 놀랐고 한국에서도 이게 이 정도 수준으로 될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잘 되더라고요. 우선 운전 피로도가 줄었다는 건 확실한 사실인 것 같고요. GM도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도 주행 가능한 차량을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전 세계 3번째로 한국에 출시했습니다. 라이다 기반의 정밀 지도를 바탕으로 운행합니다. 또한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 레이더, GPS 좌표 정보를 이용하고요. 관세 협상으로 미국 인증을 받은 미국산 차량은 한도 없이 수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 자율주행에서 뒤처졌다고 평가받는 현대차는 다급해졌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우리가 늦은 편이라며 자율주행 총책임자를 교체하는 등 전략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고가의 라이다 대신 테슬라와 같은 카메라 중심의 자율주행 영상도 2년 만에 공개했는데 여기에서도 테슬라와의 기술 격차가 눈에 띕니다. 자율주행차는 경험을 먹고 학습을 해야 점점 더 발전을 하거든요. 나라에서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기업들이 제대로 크지 못했거든요. 스타트업 수준인 거예요. 갑작스럽게 상륙한 자율주행 기술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네, 미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기증품으로 마련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국외 순회전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보 7건, 보물 15건을 포함해 모두 297점이 선보였는데 북미 지역 한국미술 특별전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무대가 된 1월 오학도가 무대 한켠에 전시돼 있고 K-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 더피와 닮은 꼴로 알려진 법고대 앞은 사진 촬영객들의 성지입니다.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가 한국 미술사의 위대한 걸작,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보며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백남순 화백의 낙원을 가리키며 두 여성이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기증품 국외 순회전,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는 개막 한 달 만에 관람객 16,000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매진 사례입니다. 이전 특별전 대비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 쉽게 접할 수 없는 소장품이 전시된 데다 비로소 살아 숨쉰다는 믿음을 보여주신 유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온 작품들이 젊은 관람객 유입에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I don't of K-pop demon hunters. I'm 3 months into my job, and I have to say this is so far the most enjoyable. 전시는 이곳에서 내년 2월 1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후 시카고 미술관과 영국 박물관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기품과 아름다움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네,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하반신 장애인이 사상 처음으로 우주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비행사는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늘에서 낙하산을 편 채 우주선 캡슐이 내려옵니다. Capsule touchdown. Welcome home, NS-37. 도움을 받아 캡슐 밖으로 나오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 벤타우스가 기쁨에 겨워 양팔을 쭉 뻗습니다. 벤타우스는 우주선 뉴시퍼드 NS-37의 5명의 비행사들과 함께 탑승해 고도 100km의 카르만선에서 10분간 우주 비행을 했습니다. 휠체어 없이 무중력 상태에서 몸을 띄워 회전하는 동작도 시도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2018년 산악 자전거 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좌절하지 않고 유럽 우주국 엔지니어로 일하며 연구 개발을 이어왔습니다. I think you should never give up on your dreams, right? But I mean, there's also sometimes just a low probability that it comes true, and I just got very lucky. 앞서 시각 청각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우주를 비행한 적은 있지만 휠체어 사용자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자신의 생활 양식에 맞춘 공간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비슷비슷하게 설계되던 아파트 내부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부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방에 가전 크기에 맞춘 특화 설계와 기능성 자재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2,600세대 입주를 앞둔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의 요구로 주방에는 항균 성능이 검증된 상판과 타일이 적용됐습니다. 일반 자재보다 2배 이상 비싸지만 세균이 거의 생기지 않고 관리가 쉽다는 점이 선택 이유였습니다. 요새 아토피든 알레르기 등 공해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새 집이니까 이후에 칼질을 해도 이게 김치물이 들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부들이 제일 관건 청소잖아요. 이 항균 기능을 갖춘 주방 상판은 도마 없이도 바로 음식물을 손질할 수 있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는 입주자가 주방 구조를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자로 펼쳐진 와이드형과 바깥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조망형, 거실을 보고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대면형 등입니다. 조리하는 과정부터가 가족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요. 가전 크기에 맞춰 수납 공간을 세분화하는 맞춤형 설계 비중도 대폭 늘렸습니다. 수납이 수납 밖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 안으로 다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수납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다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항균이나 맞춤형이란 표현만 앞세운 과장 광고 역시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도 입주 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오늘은 찬바람과 함께 종일 추운 휴일이었습니다. 절기 동지인 내일 아침에는 바람이 더 차가워질 텐데요. 오늘 저녁 9시를 기해서 영남 지방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5도, 대관령은 영하 1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에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오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내일 아침 청주와 대전 영하 5도, 부산 0도로 오늘보다도 더 춥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4도, 대구 8도, 광주 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성탄절인 목요일에는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1일 일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